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캐나다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을 입국해서 30일 이상 체류를 할 경우에는 지문을 등록해라 라는 조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반이스라엘 운동을 하는 유학생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밀어주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머스크,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본인의 사망보험금의 인슈런스를 최대 90%까지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한다고 합니다. 수업 중에 62세 남자 교사가 웃으면서 노트북을 본 이유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버터가 암 사망을 위험하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려견을 버린 비정한 주인 바이바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면서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 더 많으셔서 긍정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간 들이신 만큼 도움받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입국을 하면서 지문을 등록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정부에서는 캐나다 사람들이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가 11일 캐나다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14세 이상 외국인이 30일 이상 체류를 할 경우에 지문 등록 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간의 육로로 입국을 하는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법이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 첫날 이 같은 조처를 실질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날 미국의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국토안보부가 미등록 외국인의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사람은 이번 등록 의무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간 관세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영주권도 두렵다, 불안하다, 시민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는 최근에 와서 이 카카오톡의 문자까지 검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면서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가장 인접하고 우호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돼서 발표가 되거나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많이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할 경우에 지문 등록이라는 부분입니다.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꼭 함께 하시고요. 주변 분들 중에서 무역관계나 또 혹은 관광으로 혹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내용 꼭 공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반이스라엘 운동을 하는 유학생들을 추방할 것이다 라는 또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칼릴의 체포에 대해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영주권자이면서 대학원생인 이 칼릴, 이 체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체포라며 우리는 콜롬비아 대학교와 전국의 다른 대학들에게 친테러, 반유대주의, 반미 활동을 한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반이스라엘 운동을 하는 유학생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었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칼릴이 하마스에 맞춰서 활동을 주도했다라고 비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장관이 미국 내에서 존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미국인은 미국의 잠재적으로 심각한 불리함 그리고 외교 정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외국인은 추방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을 소개한 겁니다. 올해 30살인 이 칼릴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서 2022년 12월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2024년 12월에 컬럼비아 대학 국제공공문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에 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고 2024년에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었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며 헌법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 권리와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의 권리가 포함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칼릴을 추방하려는 시도는 헌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올해 30살의 칼릴은 지난해 벌어진 콜롬비아 대학의 반이스라엘 시위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 학교와의 협상에도 대표자로 나섰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 시위 활동가로는 매우 드물게 이름과 신원이 공개가 된 겁니다. AP에 따르면 칼릴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새 운영진이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작성한 수십 명의 학생 명단에 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성향의 학생들을 색출하도록 명령을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제하겠다고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에서의 내용에 연이은 이 사람이 언제 영주권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의 영주권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 어제에 이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테슬라 밀어주기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머스크,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와 함께 시승하는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전날 테슬라의 주가가 15% 넘게 떨어진 데다가 제가 이 내용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테슬라 매장이 공격을 받는 등 반 머스크 그리고 정서가 심화되자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 다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후에 백악관 경내 사우스론에서 취재진 앞에서 빨간색 테슬라 모델 S 등 테슬라 5대를 줄지어서 세워두고 머스크 CEO와 함께 차에 올라타서 시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손에는 테슬라 차량의 가격 목록과 홍보물도 들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아름답다라며 차량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에게 내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이유는 첫째로 이 제품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 사람, 즉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바쳤기 때문이라며 몇 명의 사람이 그를 매우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데 나는 애국자라고 하는 이유로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한 겁니다. 이어서 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와 낭비, 모든 종류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라며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머스크에게 열광해야만 하고 테슬라 제품을 사랑해야만 한다 라면서 머스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새 차량은 백악관 직원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훌륭한 정책에 힘을 입어서 향후 2년 안에 테슬라는 미국 내의 차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필요한 한
워싱턴에 남을 것이지만 테슬라 CEO의 지위를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정치 색에 따라서 또 현재의 흐름에 따라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기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월권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여러분들 이 사망보험, 즉 라이프 인슈런스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몇십 년 전에 다 가입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가장 필요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슈런스 보험 중에 하나였고, 현재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 좀 개인적으로 이 사망보험, 즉 생명보험에 대해서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있느냐,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들 그냥 내 당대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만 65세 이상 본인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받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가 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은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본인 사망금의 최대 90%를 사망 전에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닌 요양비, 간병 등의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고령층이 부동산과 종신보험 형태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은 주택연금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반면 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두 유형을 혼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형의 경우에는 본인이 낸 월 보험료의 100%에서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고요. 수령 기간과 비율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보험을 40세에 가입해서 매달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했으며 65세부터 20년간 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월 평균 1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총 납입액이 3,624만 원의 121%에 해당하는 4,370만 원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종신보험을 생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대출이라는 걸 받아야 했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 대출만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을 하죠. 연말에 보통 한 번 내죠. 수령한 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연금형으로 유동화를 하면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보험금은 그대로인 것과는 달리 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원래대로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형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요양과 간병 등의 서비스를 누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대부분 대상에서 포함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보험에 대한 내용이 주택연금보험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퍼센트에 따라서 65세 만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적용이 되는 퍼센트. 아주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 가입하신 회사의 보험 설계사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수업 중에 62세 남자 교사가 웃으면서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의 40년 경력 남성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서 포르노 영상을 재생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1일 러시아 바시키르 공화국의 한 교실에서 대형 스크린에 포르노 영상이 등장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현장 영상을 촬영해 놓은 덕분에 알려졌는데요.
학생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수업 중이던 교사 라지프 누르겔리아프라는 62세는 자신의 노트북을 보며 갑자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교사 뒤에서 있던 대형 스크린에 성인물이 나타납니다. 노트북과 대형 스크린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깜빡한 누르갈리에프가 수업 중에 포르노 영상을 틀었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누르갈리에프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을 했으며 주로 13살에서 14살의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실에서 포르노가 재생된 모습을 담은 영상은 SNS 등에 퍼졌고 학부모들은 당장 이 교사를 해매야 한다라며 학교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누르갈리에프는 수업 자료를 찾던 중 무언가 잘못 클릭을 했는데 성인 사이트가 열린 것이라며 고의로 접속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 측도 40년가량 교사로 일한 누르갈리에프에 대해서 노출 상호는 실수였다라고 옹호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비난은 계속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누르갈리에프는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은 교사의 노트북을 수거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교사의 자질, 도덕성으로 본다 그러면 100% 논란을 생각할 것도 없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40년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오일들, 기름들에 대해서 해바라기 씨유냐, 아보카도 씨유냐, 올리브유냐, 들기름, 참기름 참 많은데 이 버터가 암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마가린도 마찬가지죠. 버터가 암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버터 대신에 까놀라유나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오일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산하의 내과학에 지난 6일 발표가 된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교의 동 데니엘 왕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버터를 과식하면 사망 위험률이 급증을 하고 이를 식물성 오일로 바꾸면 반대로 사망 위험률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구 결과는 22만 명 이상의 식단 및 건강 기록을 33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4년마다 연구 대상자들이 이 버터와 식물성 오일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 버터 섭취량은 요리와 제빵에 사용한 버터, 발라먹는 버터, 마가린 혼합 제품의 섭취량 등을 모두 합쳤는데요. 식물성 오일 섭취량은 튀김, 샐러드 드레싱, 제빵, 볶음 요리 사용량을 합쳐서 추산을 다 했다고 합니다. 나이,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는 우리가 이제 BMI라고 차트를 보면 나오죠. 흡연, 총 칼로리 섭취량 등의 정보도 함께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매일 버터 섭취량을 10g씩을 늘리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2%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버터의 최다 섭취군은 가장 적게 먹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5%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버터에 함유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체내 지방을 축적해서 혈관을 좁히고 체중을 증가시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버터 대신에 식물성 오일을 섭취할 시에는 사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식물성 오일 섭취량을 하루 10g씩 늘릴 때마다 암 사망 위험은 11%,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6% 각각 감소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 등 식물성 오일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버터는 우리가 활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식빵을 구울 때, 그렇죠. 식빵을 구울 때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그 외에 빵과 함께 섭취해야 될 부분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라든지, 또 그 외에 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사망 위험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12%라면.
주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 관계가 안 좋을 경우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하는 방식과 마인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반려견을 버린 비정한 주인이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보면 빠이빠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빨간색 SUV가 막다른 길에서 유턴을 한 뒤 잠시 후진을 하면서 정차합니다. 차 안에서는 누군가 빠이빠이 라고 말을 하며 강아지 한 마리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량은 개를 남겨둔 채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어리둥절한 강아지는 따라가려 하지만 결국 버려진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8일 현지 시간으로서 미국 애리조나주의 주택가 골목에서 반려견이 유기되는 충격적인 순간이 담긴 영상입니다. 버려진 유기견은 주민이 발견해서 현재 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이며 애리조나 동물보호협회에 이송이 돼서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유기견을 발견한 주민은 당시 강아지는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전하며 특히 차 안에서 들린 바이바이라는 말이 잔인하고 충격적이었다라고 당시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찍힌 영상을 확보했으며 SNS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이 많은 제보로 이어지는 만큼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도 그렇죠. 인간도 연애를 하다가 이성과의 만남이 있다가 혹은 그냥 동성 간의 친구 관계에서도 만남이 있다가 헤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후유증과 뒤끝이 없고 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막상 잔재가 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관계성에서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이 되는 게 인생살이인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남이 중요한 만큼 헤어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만큼 씀씀이를 어떻게 가느냐,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려견이 인간과의 관계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반려견이 내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관계에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장이죠. 갖다 버리는 거죠. 산채로. 네 갈 길 가라.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련다. 마이 웨이를 하련다. 이런 개념인데 빤히 버리면 길거리의 고양이, 길거리의 개가 되면서 이제 들개가 되는 형식이 돼버릴 텐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배신감이라는 게 이 개 반려견한테도 있었을 텐데 그렇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처음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이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미국에 살면서 이 반이스라엘 운동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함께 공유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과 더 득되는 내용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